자, 한국 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돌려막기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 돌려막기의 전제는 뭔지 아세요? 이지머니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돌려막기 한 거예요. 예? 이지머니 시대가. 근데 이지머니 시대 안 돌아오잖아.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뭐냐면요. 올해 지금 지금 4분기잖아요. 10월, 11월, 12월이요. 4분기인데 23년 말에 지금 신용시장이 굉장히 지금 살얼음 판입니다. 금융당국은 계속 멍청하게 대응을 해. 계속 시간 벌기식으로. 시간이 언제까지? 25년까지? 아, 그때까지 못 가거든요. 지금 뭐랍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금 자금들 조달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높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제하라고 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은행채 발행을, 규제를 풀어줬죠.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은행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은행채 발행하면 은행채가 공급이 증가하니까 은행채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갈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채의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하고 경합관계에 있는 게 뭡니까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지고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잖아요.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대출금리 높이지 말라고 예금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을 자제하라고 시켰는데 자제가 이게 되는 얘기냐고 이게. 금융당국이 이렇게 멍청해요.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한 게 뭐냐면 대출금리 올라갈까봐 그런 거거든요. 대출금리가 은행채 발행을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미 채권시장의 금리는 5월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채권시장에 연동되어 있잖아요. 예? 연동되어 있어. 중장기 채권은 국제 채권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은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5월 중순부터는 채권시장의 금리는 혼자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한국은행은 동결하든 말든 간에. 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은행채 발행까지 증가를 해보세요. 예? 시장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가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추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은행도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예? 은행채 채권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리 어떻게 안 올려? 은행이. 예? 어떻게 안 올리냐고요. 만약에 이제 은행채를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면 예금으로 자금 조달하려면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채권 발행하든지 아니면 예금으로 자금 조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데 예금으로 조달하면 예금이자 인상이 불가피하고 예금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제2금융권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세계인데 시장의 원리인데 금융당국은 이거 지네들이 소위 검사식 사고죠. 발상이죠. 예? 지네들이 그러니까 뭐 하면 될 줄 알아. 멍청하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3년물을 많이 쓰니까 회사채를요. 한국의 국채 3년물하고 미국의 국채 3년물하고 한번 봐보세요. 예? 연준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었어요. 이 시기에도요.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5월 달부터니까요. 5월 중순부터요. 한국은 3.28에서 4.08까지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한 0.8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이미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얘 이렇게 올라갔느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죠? 한국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채권 시장의 채권 가격의 하락, 지금 뭐냐면 국채 가격의 하락,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시장 금리 상승을 그러니까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거기다가 은행채까지 더 추가가 돼 보세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 방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 비용이요. 이건 대외적 돌려막기죠. 지난 1년간에요. 윤석열 정권 초반에 환율 방어에 투입된 달러가 456억 달러였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이라는 건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요. 네? 456억 달러였었어요. 한 62조 원 투입했습니다. 1달러당 1,350원으로 가산했을 때 한 62조 원 정도 돼요. 456억 달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 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1,450원까지 갔던 게 좀 떨어진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면서 4% 밑에서 안정되어지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안정되죠. 그러면서 안정된 거야. 예?
우리나라가 잘 방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권 이후 올해 9월까지 외환보유액이 35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352억 달러 감소했어. 역대 정권에서 계속 다 증가했던 게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외환보유액이 지금 352억 달러 감소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IMF에서 얘기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IMF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데 IMF가 제시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그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 소위 말해서 한 100 내지 150%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97%인가 10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예? 거기다가 민간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얘기는 뭡니까? 민간 부채는 결국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금리가 장기화된대.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죠. 그럼요. 민간 부채, 가계와 기업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 보유 주식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6.1%.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4월에 26%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줄어들었어. 왜 그렇습니까? 외국 자금이 탈한국 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거죠. 왜 그래요? 봐보세요.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적정 외환보유 수준에 미달할 정도로 줄어들었어. 거기다 보니까 민간 부채가 너무 많어. 네? 그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는데 그러면 제일 타격을 볼 수 있는 국가잖아요. 이들 나라에다가 왜 투자를 해? 왜 투자를 하냐고요. 예? 근데 이걸 계속해서 뭐냐면은 외환보유액 투입해가지고 달러 방어하고 앉아있는 거야. 예? 시간 벌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정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요. 고금리 장기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탈한국 경고음이 지금 울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요. 대외적인 돌려막기가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요. 예? 지금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요. 지금 막대기가 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인 영역이에요. 이게 99년부터 최근까지인데 마이너스 금리로 되어 있는 영역이 금융위기 때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통화정책을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협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실질금리야 지금 실질금리가요. 실질금리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가요. 그럼 누가 예금하고 싶어져? 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잠재 성장률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금리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예?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보유액 지금 변합니다. 작년 신용위기 터졌을 때 수준으로 지금까지 접근했죠. 예? 작년 신용위기 때하고 지금요. 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확산되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성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 반도체 경기 회복만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경기 회복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예쳤던 1등 초격차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주목받는 반도체라는 HBM 이게 뭐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시장 점유에서도 뒤처졌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이렇게 가는데 이건 인텔에게도 뒤처진 거 아닙니까? 인텔에도. TSMC가 1위지만은 인텔에도 뒤쳐서 3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결국은 뭡니까요? 이건 경영자들의 문제지. 리더의 문제죠. 리더의 문제죠. 근데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는 직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가 뭡니까? 월급보다 본봉보다도 상여금 같은 게 이게 이 보상을 받는 게 이게 매력적인 회사인데 그게 확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4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직원 사기는 하락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언제 진출한 겁니까? 80대에 진출한 이게 저 사업이잖아요. 모바일은 이미 그거 됐고요. 그렇죠? 새로운 게 안 보이잖아.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예? 그렇죠? 한국 경제의 비관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비관론이. 예? 산업구조적인 경제구조에서 볼 때도요. 예?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사람이 예, 또 이게 소리가 끊어졌었는가 보네요. PD가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부총재가 이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최근에 금융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다. 긴축을 높일 정도 아니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진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지금 금융 변동성이 얼마나 지금 이게 고금리 잠겨야 된다는데 무슨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이에요 이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정치권에다가 지금 메시지 보내는 거지. 이걸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의 금융당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총선을 맞이해가지고 자리 이동들이 생길 게 아닙니까? 추경호가 이제 그러니까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기재부 장관이 빌 게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또 소리가 잠깐만 소리에 유튜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총재 내부에서 올라간 사람조차 엘리트들조차 이렇게 정치권의 빨대를 꽂고서 이렇게 정치권을 쳐다보고서 이렇게 정치권에다 메시지나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 금융을 낙후시키는 이유예요. 한국은행 자리나 총리 자리가 그리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면은 한국의 지금 상황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지금 상당히 돌려막기가 한계에 오고 있고 미래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그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과학계 안 계시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양대 그러니까 과학 이 학술 중에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서 이 한국에 대한 한국의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R&D 비용 축소한 거예요. 이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 대망신입니다. 개망신이에요. 개망신이죠. 9월 달에는 사이언스에서 보도를 하고 10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네이처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이언스나 네이처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보도를 이게 내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내온 것 자체가 굉장히 망신이죠. 대한민국이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는가. 이게 국제 이제 과학자들의 어쨌든 간에 그 의견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의미도 있지만은 한국이 이런 사진까지 싹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네이처에 관련 이제 논문들이라 해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연구개발비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 2위를 다퉈왔었습니다. 다퉈왔었어요. 예? 그러던 나라로 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아시아에 그러니까는 과학의 스타 국가로 알려지시는데 윤석열 집권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한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국제과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이거는 미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건 이제 9월 달에 보도된 사이언스의 기사, 거기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이거 첫 제목은 이 연구개발비 지출에서 챔피언이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예산 삭감을 그러니까 제안했다고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예산안에 그 얘기죠.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서든 리뱀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이러한 그러니까 변화, 예? 이것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과학 연구개발비는 예산을 안 줄였던 것인데, 예?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예?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워도 그러니까 뭐 자식들 교육을 시킨다 이런 전통이 있듯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는 우리가 다른 거 허리띠를 졸라매도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 보면 밑에 문장 속에 보면 abruptly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걸 10.9%나 예산을 2024년에 줄였다 이거예요. 삭감했다 이거예요. 이런 게 기사로 이렇게 보도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지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건 옛날이고 지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야. 지하로. 예? 이게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어. 문제는요. 자기들 그러니까는 먹고 쓰는 이런 업무 추진비에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돈을 엄청 썼더라고요. 그 정태호 의원이 그러니까는 국감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도한 거 보니까요. 예? 뭐 10억 이상인가 뭐 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자기들이 흥청망청 쓰는 거는 돈을 함부로 흥청망청 쓰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중이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장 끌어내리고, 예? 선장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배 항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정답이시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항로를 바꿔야죠. 예? 항로를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는 그냥 물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수장되는 거예요.